아빠가 할머니한테 준 약은 사실 사탕이 아니래요.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우리 할머니가 아프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아니, 제 이름 석자가 완전히 지워질 뻔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읽었고, 내 젊음을 바쳐 영미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는 그저 조용히 밥이나 축내다 사라져줘야 하는 늙은이가 되었구나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내 이름 박순자는 어디 가고 그냥 장모님, 엄마, 할머니만 남았을까요? 그날 저녁도 그랬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김치찌개를 끓여 먹는데 김서방이 제 밥그릇 위로 고기를 듬뿍 올려주더군요. 장모님, 고기 많이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죠. 사람이든 음식이든 부드러워야 삼키기 좋은 법이죠. 그의 과한 친절의 딸 영미는 뭐가 그리 좋은지 해맑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엄마, 김서방이 엄마 드린다고 한우 사온 거야. 전 그저 허허 웃었지만 얼마 전 옆집 최 여사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김서방,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네. 꼭 무슨 비톡촉받는 사람 같아. 그렇게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김서방이 물 한 컵과 함께 작은 약 하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늘 먹던 혈압약이겠거니 했죠. 장모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제가 챙겨드려야 마음이 놓여서요.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전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손주 민준이가 갑자기 숟가락을 바닥에 쨍그랑 하고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얼른 주울게요. 7살짜리 민준이는 식탁 밑으로 꾸물꾸물 기어 들어가더니 제 무릎을 툭 치며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갑고 네모 반듯한 감촉. 영미는 민준이를 나무랐죠. 민준아, 밥 먹을 땐 얌전히 있어야지. 김서방은 그저 인자한 미소로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전 괜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니다, 괜찮다.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전 태연한 척하며 슬그머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손안에 든 작은 쪽지를 펴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 할머니, 아빠가 주는 약 먹지 마세요. 그 약 먹으면 할머니 잠에서 영영 못 깨어났댔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고 다리가 후들거려 변기를 붙잡고 겨우 섰습니다. 민준이의 끔찍한 장난일까? 하지만 쪽지를 쥐어주던 아이의 겁에 질린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식탁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그 약한 알.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을 내 사위.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쪽지를 잘게 찢어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나중이었고, 일단 이걸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심호흡을 한번 하고 식탁으로 돌아오니 김서방이 여전히 그 미소를 머금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어디 불편하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그 말이 마치 제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닐세.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딸 영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김서방이 챙겨줄 때 약 잘 먹으라니까. 혈압 때문에 그런 거 아냐? 영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오히려 저를 타박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앞에 놓인 물컵과 약. 이제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와 제 아빠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제가 약을 거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민준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그래, 우리 사위가 챙겨주는 약인데 먹어야지. 암 먹고 말고. 저는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약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서방의 눈이 순간 가늘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을 입에 넣는 척하며 물을 한 모금 크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삼키는 동시에 혀 밑에 약을 감췄죠. 꿀꺽 소리까지 내면서요. 김서방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장모님. 이제 푹 주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이 어찌나 섬뜩하게 들리던지 푹 주무시기만 하면 된다니 그건 영원히 잠들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고리를 돌려 잠그는 철컥 소리가 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혀 밑에 숨겨두었던 약을 휴지에 뱉어냈습니다. 작고 하얀 약. 이게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한 약일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제게 건넨 경고와 방금 전 김서방의 그 서늘한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약을 손수건에 곱게 싸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정신은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자상하고 완벽했던 내 사위, 김서방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곰곰이 되짚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그는 제 건강을 극진히 챙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끔 툭툭 던지는 말들이 있었어요. 마치 제 존재 자체가 귀찮다는 듯한 뉘앙스. 장모님, 연세 드셔서 자꾸 아프신 거예요. 사람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무심코 한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노인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죠. 딸 영미에게 슬쩍 그런 이야기를 꺼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영미야, 김서방이 가끔 하는 말들이 꼭 내가 짐이라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가 있더구나. 하지만 영미는 제 말을 듣고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왜 김서방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 당신이 요즘 밤에 잠도 못 자고 엄마 걱정하는 거 알기나 해? 괜한 소리에서 사람 기운 빼지 마, 제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나는 철저히 혼자구나. 그 뒤로는 김서방에게 서운한 게 있어도 입을 꾹 다물게 되었죠. 가족들 사이에서 저만 이상한 사람, 까다로운 늙은이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 밤 손주의 쪽지를 받고 나니 그 모든 순간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서운한 말이 아니었어요. 나를 향한 경고이자 은밀한 학대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는 교묘하게 저를 고립시키고 있었어요. 제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게 만들고 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어둠 속에서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서늘한 기운, 알 수 없는 불안감, 그 모든 게 제 착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내 딸의 남편이라는 자가, 내 손주의 아비라는 자가, 지난 일들을 하나씩 복기하다 보니 불과 한 달 전 욕실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찌뿌둥해서
뜨거운 물에 몸을 좀 담그고 싶었죠. 김서방에게 욕조에 물 좀 받아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습니다. 네, 장모님. 제가 뜨끈하게 받아놓을게요. 그는 언제나처럼 상냥하게 대답했고,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잠시 후에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욕실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일부러 물을 뿌려놓은 것처럼요. 어이쿠. 발을 딛는 순간 그대로 뒤로 낮아빠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세면대를 짚어 겨우 몸의 균형을 잡았지만 하마터면 머리를 부딪혀 큰일이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쿵쾅거리는데 마침 김서방이 욕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그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 어디에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상태를 살피는 듯한,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서방, 바닥에 물이 왜 이렇게 많나? 나 지금 넘어질 뻔했네. 그러자 그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아, 제가 물 받다가 좀 튀었나 봅니다. 죄송해요. 근데 장모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조심 좀 하시지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가 물을 뿌려놓고는 도리어 저보고 조심하라는 투였으니까요. 그땐 그저 실수했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늙은이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라도 부딪히면 그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완벽한 사고사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 생각을 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조심 좀 하시지요.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건 걱정이 아니라 다음엔 제대로 넘어지라는 저주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욕실에 들어갈 때마다 타일 바닥에서 울리는 제 발소리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덮쳐올지 모르는 위험. 그 보이지 않는 공포가 제 일상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욕실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며칠 뒤에는 부엌에서 또 아찔한 일이 있었죠. 제가 평소에 따뜻한 차를 즐겨 마시는 걸 알고 김서방이 전기포트를 하나 사다 주었습니다. 장모님, 이제 가습을 켜고 물 끓이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이걸로 편하게 쓰세요. 어찌나 고맙던지. 역시 사위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전기포트가 문제였습니다. 며칠 잘 쓰던 것이 어느 날부터인가 작동이 됐다, 안 됐다 하더군요. 그날도 차를 한 잔 마시려고 물을 채우고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게 왜 또 말썽이야? 저는 무심코 포트와 받침대가 연결된 부분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탓탓탓 하는 소리와 함께 손끝에서 파란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아, 따가워. 찌릿하고 팔 전체로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손을 뗐죠. 손끝이 아리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 비명 소리에 놀란 영미와 김서방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김서방이 전기포트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말하더군요. 이거 왜 이러지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기계가 오래돼서 그런가 봅니다. 영미는 제게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전기는 위험한 거라고. 엄마는 왜 이렇게 겁이 없어? 저는 억울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준 지 한 달도 안 된 새 제품이 오래됐다는 것도 이상했고 무엇보다 저를 나무라는 딸의 태도에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부주의했다.
결국 저는 또 제 탓을 하며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약 사건을 겪고 나니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그 전기포트, 분명 김서방이 일부러 고장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감전사고. 그건 역시 운이 나쁘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살인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제 불안을 괜한 걱정으로, 늙은이의 노망으로 치부하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장모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이나 제때 챙겨 드세요. 그의 말은 저를 위한 처방전이 아니라 제 입을 막기 위한 재갈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과거의 기억들은 더욱 생생하게 저를 덮쳐왔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김서방의 친절은 모두 기만으로, 그의 미소는 악마의 속삭임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방 침대에 누워있지만 마치 가시밭길 위에 누워있는 듯 편치 않았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를 해치려는 자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숨막히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체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걸까요? 하나뿐인 딸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사위는 제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나 혼자뿐이라는 고립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하지만 마냥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이, 제 손주가 떠올랐습니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빠가 할머니를 해치려는 말을 엿듣고 그걸 제게 알리기 위해 얼마나 용기를 냈을까요? 제가 이대로 무너지면 민준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그 아이는 진실을 안다는 이유로 다음 표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나약해지면 안 돼. 내가 살아야 민준이도 지킬 수 있어.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는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싸워야 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고 그의 범행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 늙고 힘없는 노인네가 저 교활하고 치밀한 악마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막막했습니다. 그때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그 하얀 약 한 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유일한 물증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의 가면을 벗겨내고 제 자신과 내 손주를 지키겠다고. 오늘 밤의 이 눈물과 공포를 저는 반드시 갚아줄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는 예전의 박순자가 아닐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눈을 속이고 그의 뒤를 밟아야 했습니다. 위험한 싸움의 시작을 예감하며 저는 창밖으로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멀쩡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죠. 이제부터는 연극이었습니다. 저 악마 같은 사위의 눈을 완벽하게 속여야 하는 내 목숨을 건 연극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서방이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또다시 약과 물컵을 들고 제 앞에 앉더군요. 장모님, 어제 약 드시고 푹 주무셨어요? 오늘도 잊지 말고 챙겨 드셔야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사람 좋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약을 뱉어내며 치를 떨었던 기억이 떠올라 속이 메스꺼렸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덕에 아주 꿀잠을 잤네. 벌써 약 먹을 시간인가? 제 연기가 통한 걸까요?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장모님 건강은 제가 책임져야죠.
저는 그가 내민 약을 받아들고는 일부러 손을 살짝 떨었습니다. 어이쿠. 약이 손에서 미끄러져 식탁 아래로 대구르르 굴러갔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늙어서 손에 힘이 없어서 원. 제가 허리를 숙여 약을 찾는 신용을 하자 김서방이 저를 만류했습니다. 에이, 장모님 그냥 두세요. 바닥에 떨어진 걸 어떻게 먹어요. 제가 새 것으로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그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약통을 가지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재빨리 식탁 밑에 있던 약을 주워 제 주머니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물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새 약을 가지고 나왔고 저는 이번에는 받는 즉시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시는 척했죠. 물론 이번에도 약은 혀 밑에 단단히 숨겼습니다. 놈의 눈을 속이는 건 이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슬아슬한 연극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저를 죽이려 하고 저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조용한 이 집의 식탁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저 인간의 진짜 목적은 뭘까? 내 재산? 아니면 내가 죽어야만 나오는 보험금이라도 있는 걸까?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딸 영미가 외출했다 돌아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팥빵을 한 알음 사왔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좋아하는 빵집 거잖아. 지나가는 길에 생각나서 사왔어. 따끈한 팥빵을 받아드니 순간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래, 그래도 내 딸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혹시 지금이라도 영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런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영미야, 잠깐 앉아보렴.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다. 저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사실은 김서방이 주는 약,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엄마, 또 그 소리야? 내가 어제 괜한 소리에서 사람 기운 빼지 말랬지.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민준이 얘기는 꺼내지도 마. 애가 뭘 안다고. 엄마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애까지 물드는 거 아냐? 영미는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 딸은 이미 김서방에게 완벽하게 세뇌당했구나.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저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 김서방이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 혹시 엄마 말이 사실이면 어떡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어야만 해. 당신이 돈 버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집에서 엄마까지 속 썩이면 당신은 누구한테 기대? 제발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도 김서방 좀 믿어줘. 응? 마지막 온정이 아닐까 기대했던 딸의 말은 결국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늙은 엄마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주는 약이나 받아먹으라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러움과 배신감은 어느새 차가운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으리라. 내 딸조차도.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분노가 제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 유난히 햇볕이 뜨거운 한여름날에 일어났습니다. 김서방이 외출 준비를 하며 제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날씨도 좋은데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죠? 제가 동네 복지관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평소 같았으면 고맙다고 했을 테지만 이제 그의 모든 친절은 의심의 대상일 뿐이었죠.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고 이대로 집에만 있는 것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에어컨 덕분에 시원했습니다. 역시 차가 좋구먼. 걷는 것보다야 100배 낫지.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다시 그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지관으로 가는 길에 그가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은행 앞이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한데 제가 공과금을 깜빡해서요. 금방 처리하고 올 테니 차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럼 다녀오게. 난 괜찮아. 그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철컥하고 모든 차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어컨을 끈 채로 차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오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분, 10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뙤약볕 아래 주차된 차의 내부는 순식간에 거대한 찜통으로 변해갔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온몸에서 비 오듯 땀이 쏟아졌습니다.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버튼은 먹통이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봐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을 채운 것은 오직 저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김서방, 김서방. 목이 터져라 소리치고 창문을 두드려 봤지만 두꺼운 차 유리창은 제 비명을 삼켜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차 안에 늙은이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듯 했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는구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김서방이 태연하게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제 차 쪽으로 다가오다 말고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뛰어왔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이놈의 차가 또 자동 잠김이 됐나 보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왔어야 했는데. 그는 허둥지둥 차 문을 열었고 저는 탈진 직전의 상태로 차에서 겨우 기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부축하는 척 제 팔을 잡았을 때 저는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걱정하는 표정 뒤에 숨겨진 실망한 기색을, 이번에도 실패했구나 하는 그 서늘한 눈빛을.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시도였습니다. 차 안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박순자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나 배신감을 느낄 여유조차 사치였죠. 제 머릿속은 오직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생존 본능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서방의 악행은 더욱더 대담하고 교묘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저를 단순히 처리해야 할 늙은이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눈치챈 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김서방이 현관 앞에서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요. 이번 달 안에는 무조건 해결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들어온 그는 저를 보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다정한 사위의 얼굴을 했습니다. 장모님, 아침 준비해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부엌에서 이상하게 가스 냄새가 났습니다. 쉬이 하는 아주 미세한 소리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김서방, 혹시 가스 냄새 안 나나? 제가 묻자 그는 과장되게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가스 냄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곧장 가스레인지로 다가가 밸브를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밸브가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불꽃을 튀기면 펑하고 터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제가 밸브를 잠그며 말했습니다. 이것 보게. 밸브가 열려 있지 않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자 김서방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어이쿠, 정말이네. 이거 장모님이 어제 저녁에 국 데우시고 깜빡하셨나 보다. 연세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는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가스밸브도 제대로 못 잠그는 정신 나간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제 실수를 탓하는 척하며 자신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감춰야 했습니다. 놈은 이제 제 기억력까지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스 사건으로 저를 건망증 환자로 몰아간 김서방은 며칠 뒤 이번엔 제 건강을 챙기는 척하며 또 다른 덫을 놓았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땅콩 알레르기가 심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온몸이 가렵고 숨이 가빠졌죠. 가족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김서방이 직접 만들었다며 멸치볶음을 내놓았습니다. 장모님, 이거 멸치에 아몬드랑 호두 넣고 볶은 거예요. 뼈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드세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멸치볶음을 한 젓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고소하고 맛이 좋았죠. 그런데 몇 숟갈 먹었을까 목구멍이 칼칼해지면서 온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렵지? 제가 팔을 극적이며 말하자 김서방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장모님? 뭐 잘못 드셨나? 영미도 놀라서 제 등을 쓸어주었죠. 엄마,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져? 저는 숨이 점점 가빠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이 멸치볶음 혹시 땅콩? 그러자 김서방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땅콩이요? 아, 제가 견과류 다질 때 도마를 한번 쓰긴 했는데 이런 제대로 안 씻겼나 봐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찰나의 미소를. 그는 제가 알레르기 약을 먹고 한참을 고생하는 동안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위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영미는 그런 그를 보며 당신 잘못 아니야. 엄마가 유난스러운 거지라며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더군요. 저는 가려움과 호흡곤란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악마다. 사람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가장 일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서서히 죽이려 하고 있다. 식탁 위에서의 암살 시도. 그 무엇보다 잔인하고 악랄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위협에 저는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저희 집은 낡은 2층 주택이라 계단이 꽤 가파른 편이었습니다. 그날도 2층 제 방으로 올라가기 위해 무심코 계단 난간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삐걱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난간 전체가 앞으로 확 쏠리는 겁니다. 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간신히 벽을 짚어 넘어지지 않았지만 조금만 더 몸을 기댔더라면 그대로 굴러떨어져 목이 부러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살펴보니 난간을 지탱하던 나사 몇 개가 풀려 있었습니다. 저절로 풀렸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깔끔하게 빠져 있었죠. 그때 아래층에서 김서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그는 제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난간을 가리키자 그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집이 낡아서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얼른 공구 가져와서 단단히 박아드릴게요. 장모님은 다치신 데 없으세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는 제 걱정을 하는 척 했지만 그 눈빛은 이번에도 실패했군 하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익숙하게 망치와 드라이버를 가져와 난간을 뚝딱뚝딱 고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죠. 저 손으로 나사를 풀고 저 손으로 다시 나사를 받고 있구나. 저렇게 태연하게 사람 목숨을 가지고 노는구나. 저는 고맙다는 말 대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김서방, 요즘 들어 집안의 사고가 너무 잦은 것 같지 않나? 제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던진 반격이었죠. 그는 잠시 망치질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장모님. 그저 낡아서 그런 것뿐입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망치질에 열중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김서방은 이제부터 더 교묘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인 위협과 함께 저를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속셈이었죠.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는데 발밑에서 차르르 하고 무언가 굴러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이쿠. 저는 중심을 잃고 휘청했지만 다행히 벽을 짚어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불을 켜고 바닥을 보니 복도에 투명한 구슬 몇 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가지고 노는 구슬이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넘어질 뻔했잖아. 마침 방에서 나온 영미가 민준이를 크게 나무랐습니다. 민준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구슬 여기다 둔 적 없어. 아빠가 아까 복도에서 뭐라는 것 같았는데. 아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서방이 민준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민준아, 거짓말하면 못 써요. 아빠는 계속 거실에 있었잖니.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네요. 그는 민준이를 혼내는 척하며 아이의 증언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민준이 편을 들었다가는 손주까지 끌어들여 사위를 모함하는 이상한 할머니가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괜찮다라고 말하며 상황을 넘길 수밖에 없었죠.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분하고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제 손주까지 자신의 범죄에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넘어져 다쳤다면 그건 민준이의 부주의 탓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절대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그런 악마였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무기력해져만 갔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서방은 노골적으로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끼던 찻잔을 몰래 숨겨놓고는 온 가족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어제 저녁에 찻잔 찾으시더니 결국 못 찾으셨어요? 제가 설거지하다 보니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데요. 영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왜 그래? 김서방이 엄마 걱정돼서 병원 예약해놨대. 그냥 검사 한번 받아보자, 응? 치매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다니.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예, 너는 내 남편 말만 믿고 내 엄마를 그렇게 의심하는 거냐? 제가 소리치자
영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엄마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잖아. 엄마 요즘 이상한 거 엄마만 몰라. 자꾸 물건 잃어버리고 했던 말 또 하고. 나 정말 무서워서 그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물건을 잃어버리는 건 놈이 몰래 제 물건을 숨겼다가 엉뚱한 곳에 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그저 변명으로 치매 환자의 발악으로 들릴 뿐이었죠. 김서방은 저와 영미가 다투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딸과 나 사이를 이간질했고 제 모든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제가 김서방이 날 죽이려 한다. 고 외쳐봤자 사람들은 저 할머니가 병이 깊어져서 헛것을 본다고 수군거릴 겁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고립이 있을까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저를 궁지에 몰아넣는 동시에 놈의 살해 시도는 더욱 은밀하고 치명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약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 약을 먹지 않으면 혈압이 치솟아 뇌출혈로 쓰러질 수도 있었죠. 김서방은 늘 제 약을 꼬박꼬박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약을 먹어도 계속 머리가 핑 도는 것처럼 어지럽고 뒷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하다, 약을 먹는데 왜 혈압이 조절되지 않지? 저는 불안한 마음에 김서방이 준 약을 몰래 하나 빼돌려 돋보기를 쓰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늘 먹던 약과는 모양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두가 잠든 사이 거실로 나와 약을 먹는 척하며 뱉어냈던 약과 김서방의 외투 주머니를 뒤져 찾아낸 약국 영수증을 맞춰보았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약 이름은 제 혈압약이 아니었습니다. 소화제. 그 말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혈압약을 소화제로 바꿔치기해서 매일같이 제게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혈압이 터져 죽기를 기다리면서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저를 죽이려는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영수증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무나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놈이 저를 죽이기 전에 제가 먼저 놈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날 밤 저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충격은 그 어떤 위협보다 컸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체 뭘 먹고 있었던 걸까요? 소화제를 혈압약이라 믿으며 꼬박꼬박 삼켰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주름진 늙은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걸까? 김서방이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이 독버섯처럼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내가 치매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멀쩡한 사위를 살인자로 의심하고 이 모든 소동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김서방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를 세뇌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사위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 편할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에게 의심받고 사위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이제는 나 자신조차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이 상황. 저는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놈이 주는 약을 먹고 이 고통을 끝내버릴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싸울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며 자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민준이 방에서 아이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다가가 보니 아이는 잠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은 손전등을 켠 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왜 안 자고? 제가 말을 거는 순간 아이가 화들짝 놀라 스케치북을 숨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 스케치북을 받아들었습니다. 앞장에는 우리 가족이 활짝 웃고 있었죠. 하지만 스케치북 맨 뒷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시커먼 색으로 마구 칠해진 아빠가 울고 있는 할머니에게 작은 약병을 내밀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본 끔찍한 진실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민준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번개 같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공포에 질려 자기만의 동굴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평생 이 끔찍한 비밀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이 먹고 절망감에 잠식되었던 마음에 뜨거운 분노가 다시 차올랐습니다. 그래, 죽을 수 없어. 절대로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내가 살아야 민준이도 저 어둠 속에서 구해낼 수 있어. 저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이것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주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제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자책의 시간을 거치며 저는 비로소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짜 전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반격할 차례다. 하지만 어떻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놈의 범행을 입증할 빼도 박도 못할 증거 말입니다. 그동안 모아둔 약들과 민준이의 그림은 정황 증거는 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행동, 그 모든 것을 담아야 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에 영미가 새 것으로 바꿔주면서 남겨둔 공기계였죠. 그동안은 쓸 줄도 몰라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이게 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쓰고 밤새도록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전원을 켜고 인터넷에 연결하고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는 법까지.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몇 번이고 화가 치밀었지만 민준이의 그 끔찍한 그림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걸 배워야 산다. 이걸 배워야 저놈을 잡는다. 다음 날부터 저의 위험한 녹화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서방이 제게 말을 걸 때마다 저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가 약을 가지고 올 때면 서랍장 위에 교묘하게 세워둔 스마트폰의 동영상 녹화 기능을 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죠. 하지만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장모님, 오늘도 약 드셔야죠. 제가 좋은 걸로 따로 구해온 겁니다. 김서방, 자네는 어쩜 이렇게 나를 잘 챙기나 몰라. 친아들보다 낫네. 저는 태연하게 연기하며 놈의 위선적인 목소리와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분노는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악마의 목에 칼을 꽂을 기회를 노리는 냉정한 사냥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무기가 생긴 이후 저는 놈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장기판의 수를 읽는 것처럼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려 애썼죠. 며칠 뒤 김서방이 믹서에 무언가를 한참 갈더니 녹색 주스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장모님, 이거 케일이랑 사과 갈아서 만든 건강 주스예요. 장모님 한 잔, 저 한 잔. 우리 이거 마시고 힘내요. 그는 제 앞에 주스 한 잔을 내려놓고 자신도 한 잔을 마시는 신용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맙다며 덥석 마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속지 않죠. 저는 주스의 색깔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주스가 그가 들고 있는 주스보다 아주 미세하게 더 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를 가까이 대니 상큼한 과일향 너머로 아주 희미한 약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수면제일까 아니면 또 다른 독약일까? 아이고, 색깔이 참 곱네. 마시기 아까울 정도야. 저는 감탄하는 척하며 주스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설거지통에 등을 돌린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스를 마시는 척 입만 대었다가 옆에 있던 난초 화분의 내용물을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캬, 맛있다. 우리 사위 덕에 내가 건강해지겠네. 아주. 제가 빈 잔을 내려놓자 김서방이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척하며 놈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벽녘에 제 방문이 끼익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방이 제 방으로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제가 깊이 잠들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 틀림없었죠. 저는 일부러 깊은 숨소리를 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제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짜릿한 승리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주스를 쏟아부었던 난초는 시커멓게 죽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수법이 제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증명해낸 겁니다. 그의 시도를 한번 막아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나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범행을 저지르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매일 아침 김서방은 영미와 민준이를 보낸 뒤에 저와 단둘이 집에 남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가장 위험하면서도 증거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저는 낡은 스마트폰을 부엌 찬장 구석, 그릇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렌즈가 싱크대를 정확히 향하도록 각도를 맞추는 데만 꼬박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매일 아침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러놓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척하며 그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놈도 제 경계심을 눈치챈 것인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은 한정되어 있었고 배터리도 금방 닳았습니다. 매일 밤 몰래 스마트폰을 수거해 영상을 확인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고 다시 충전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오늘도 허탕이구나. 영상을 돌려보며 한숨 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심장은 계속 쫄깃하게 조여왔습니다. 만약 놈이 저 카메라를 발견하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목숨까지도 그날로 끝날 수 있었죠.
이건 정말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마의 꼬리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뜨개질 바늘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그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기회는 가장 방심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스마트폰을 설치해두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아무 소득이 없자 저도 모르게 긴장이 조금 풀렸던 것 같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방이 제 점심을 준비하는 소리였죠. 장모님, 기운 없으실 텐데 죽이라도 좀 쑤어드릴까요?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자는 척 미동도 하지 않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부엌에서는 물 끓는 소리, 그릇 씻는 소리가 평온하게 들려왔습니다. 한참 뒤 그가 죽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장모님,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저는 부스스 일어나는 척하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저 죽그릇 안에 무언가 끔찍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수거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서방은 죽을 끓이다 말고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방을 한번 휙 둘러본 뒤 약병에서 나온 하얀 가루를 망설임 없이 제 죽 그릇에 털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톡, 톡, 톡. 가루가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녹화되었습니다. 그의 얼굴, 그의 행동, 하얀 가루가 죽 속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잡았다. 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드디어 이 길고 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겁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저 악마를 심판대에 세우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자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제가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됐습니다.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 그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김서방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장모님, 병원 가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전해서 모셔다 드릴게요. 그의 차에 올라타면서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역시나 그의 운전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일부러 차가 없는 도로에서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며 급정거를 하거나 갑자기 핸들을 꺾어 중앙선을 넘나들었습니다. 으악! 김서방, 운전 조심하게. 제가 비명을 지르자 그는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 앞에 갑자기 고양이가 튀어나와서요. 방금은 왜 그런 건가?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요. 그는 온갖 핑계를 대며 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분명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위장해 저를 해치려는 속셈이었죠. 차 안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에게 제 목숨은 완전히 저당 잡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꽉 부여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죽을 수 없어. 아직은 안 돼.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고개 운전을 하던 그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휴,
오늘따라 도로에 이상한 운전자들이 많네요. 장모님 놀라셨죠? 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번에도 실패했군 하는 노골적인 실망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의 조급함은 그의 파멸이 머지않았다는 신호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단계는 딸 영미와의 대면이었습니다. 저는 영미를 제 방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영미야, 엄마 말 잘 들으렴. 이게 너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제 비장한 목소리에 영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래? 저는 더 이상 애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미야, 너는 내 남편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정말 안다고 생각하니? 제 날카로운 질문에 영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또 김서방 험담하려고 나 부른 거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그 사람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이 아니다. 이건 사실이야. 그 사람은 내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자 영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됐어, 엄마. 그만해. 엄마 병이 정말 깊어졌구나. 내일 당장 병원부터 가자. 딸의 반응은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라.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둬. 내일 저녁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 가서 내가 오늘을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똑똑히 보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빛이 너무나 단호했던 탓일까요? 영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딸과의 감정적인 대립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의 추악한 민낯을 말입니다. 이제 무대는 거의 다 준비되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따라 김서방은 유난히 더 친절했습니다. 아마 어제 영미와 제가 다툰 것을 알고 이제 제가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저녁 식사 시간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녹화했던 그날처럼 하얀 죽을 끓여왔습니다. 장모님, 며칠 전에 입맛 없다고 하셔서 제가 특별히 전복죽을 썼습니다. 이거 한 그릇 다 비우시면 기운이 펄펄 나실 거예요. 그는 제 앞에 죽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확신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끝장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죽그릇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지만 제게는 시체 썩는 냄새처럼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영미와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평온한 식탁은 아수라장으로 변할 겁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서방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놈은 제가 이 독이 든 죽을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겠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공포와 서름,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터뜨려야 하나? 아니,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저 오만한 악마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축배를 들기 직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죽을 한술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김서방을 보며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끓여준 죽이니 얼마나 맛있을까? 저는 죽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독이 든 죽을 입으로 가져가다
바로 그 직전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쨍그랑하는 작은 소리가 정적이 흐르는 식탁 위에서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김서방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제 돌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딸 영미는 엄마, 왜 안 먹어? 입에 안 맞아? 하고 물었고, 손주 민준이는 불안한 눈으로 저와 아빠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앞에 앉아 있는 악마, 내 사위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기나긴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욕실 바닥에 흥건한 물, 스파크가 튀던 전기포트, 찜통 같던 차 안에서의 공포, 그리고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던 그 경멸 어린 눈빛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안의 분노를 들끓게 하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래, 실컷 비웃어라. 오늘 내 놈의 그 위선적인 가면을 내 손으로 산산조각 내줄 테니. 저는 그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김서방, 이중 말이야. 참으로 특별한 맛이 날 것 같네. 아마 자네의 인생과도 같은 맛이 아닐까 싶어. 제 알 수 없는 말에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오만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장모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평범한 전복죽입니다. 저는 대답 대신 식탁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영미가 누구세요? 하며 현관으로 향하려던 순간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더라. 내가 부른 손님이다. 제 말에 김서방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손님이요? 이 시간에 누가 온답니까? 곧 알게 될 걸세.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명은 젊고 다부진 인상의 여자였고 다른 한 명은 체격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수첩과 무전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영미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와 경찰들을 번갈아 쳐다봤고 김서방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그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치자 젊은 여경이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성북경찰서 강력팀 소속 김수진 형사입니다. 며칠 전 박순자 어르신께서 신변 보호 요청과 함께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 오셨습니다. 모든 것은 며칠 전부터 제가 준비해 온 일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영상을 확보한 다음 날 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늙은이의 망상이라며 제 말을 믿지 않으려던 경찰들도 제가 보여준 영상과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약들을 보고는 태도가 돌변했죠.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경찰과 함께 마지막 덫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를 돕는 조력자는 바로 대한민국의 경찰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오해십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요즘 기억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엉뚱한 상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이 위기를 벗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의 뻔뻔한 연기에 김 형사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어르신의 말씀을 다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상황을 확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김서방에게는 아주 달콤한 미끼였을 겁니다. 아, 경찰도 아직 확신이 없구나. 내가 잘 둘러대면 빠져나갈 수 있겠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다시금 오만함과 여유가 돌아왔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잘 오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렇게 다 같이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장모님을 얼마나 극진히 모시는데요. 법은 똑똑한 제 편이라고요. 그는 완벽한 사위의 가면을 다시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안타깝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어떻게 경찰에까지 신고를 하세요?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저 정말 섭섭합니다. 그 위선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남편과 저, 그리고 경찰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엄마, 제발 그만해. 이게 무슨 망신이야. 영미가 저를 대신해 사과하려는 순간 제가 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영미야, 너는 조용히 있거라. 저는 김 형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늙은이의 망령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경찰서까지 찾아갔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말에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심판의 무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미친 늙은이지. 저는 스스로를 비웃듯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 낡은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서방은 그 스마트폰을 보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애들 장난감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그가 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지만 옆에 있던 남자 형사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발악을 무시하고 김 형사에게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형사님, 늙은이의 기억력은 믿을 게 못 되지요. 하지만 이 기계는 거짓말을 못하더군요. 여기 제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김 형사는 제게서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몇 번 조작하더니 이내 특정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김서방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쌕쌕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직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장모님, 제발. 그의 애원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게 했던 짓들을 똑똑히 보게. 자네가 얼마나 악마 같은 인간인지 내 딸 영미도 내 손주 민준이도 모두 알아야지. 안 그런가?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곧 그의 완벽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릴 참이었습니다. 김 형사는 스마트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화면에서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의 배경은 바로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집의 부엌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서방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그 안에 하얀 가루를 망설임 없이 죽 그릇에 털어 넣었습니다.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톡, 톡, 톡 가루가 떨어지는 소리, 스윽하고 숟가락으로 죽을 젓는 소리가 식탁 위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것은 딸 영미였습니다. 아, 영미는 화면과 제 앞에 놓인 죽그릇,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남편 몰래 약 이름을 검색해 보던 밤, 불안에 떨며 그의 서류 가방을 뒤지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녀는 애써 진실을 외면해왔던 것입니다. 여보, 이게 뭐야, 사실이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김서방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노려볼 뿐이었죠. 그 순간 영미는 모든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이 사실이었음을,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려 한 살인 미수범이라는 것을,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김서방의 절규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저 영감탱이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꾸민 짓이라고. 그는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는 발버둥 치며 외쳤습니다. 평생을 무시당하고 살아온 기분, 당신들이 알아? 장모님 눈에는 내가 아직도 그 가난뱅이 집 아들로 보였을 거 아냐. 이 돈만 있으면 나도 당신들처럼 당당해질 수 있었단 말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비겁한 변명이자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뒤틀린 열등감과 탐욕스러운 동기를 스스로 폭로하고 만 겁니다. 그의 발악을 지켜보던 김 형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은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영미야, 여보, 내 말 믿지? 저 늙은이가 우릴 이간질하려는 거야. 내가 당신이랑 민준이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왜 그랬겠어. 그의 추악한 본성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경멸만이 남았습니다. 김서방의 광기 어린 절규에도 김 형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의 죄목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씨, 본인은 현재 존속 살해, 미수, 상습적 상해 및 협박, 증거 인멸 시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죽그릇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져 정밀 성분 분석에 들어갈 겁니다. 물론 어떤 성분이 나올지는 김민준 씨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시겠죠?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서방의 발악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의 눈빛이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가 직접 그린 저 죽이 그의 목을 조르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되어버린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박순자 어르신께 드렸던 약들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혈압약을 소화제로 바꿔치기 한 것, 음료에 수면제를 탄 것까지 모든 증거는 충분합니다. 김 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법의 심판대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져 내린 범죄자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던 딸 영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지도 소리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제 남편이었던 남자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정말이었어?
그 한마디에는 너무나도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충격, 배신, 후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원망까지. 그녀는 남편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당신을 믿고 엄마한테 얼마나 모진 말을 했는데. 내가 당신의 공범이었어, 엄마. 그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말을 맹신하며 친정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갔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을 겁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저 악마의 또 다른 피해자였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앞으로 평생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것이 그녀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저와의 관계 역시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겠죠. 우리 모녀 사이의 믿음은 저 악마로 인해 산산조각 나버렸으니까요. 남자 형사가 김서방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그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구차하게 매달렸습니다.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평생 장모님 발 닦개가 되어 살겠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용서? 저 인간에게 용서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사치스러웠습니다. 그는 영미에게도 애원했습니다. 여보, 영미야, 나 이대로 잡혀가면 우리 민준이는 어떡해? 민준이 아빠를 전과자로 만들 셈이야? 여보,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봐. 하지만 영미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잠시 후 경찰차가 멀어지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멎자 집안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처럼 모든 것이 부서지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있는 영미와 겁에 질려 제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는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습니다. 김서방이 괴물처럼 끌려나가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한 딸 영미가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흑흑. 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린애처럼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말만 믿고 저를 정신병자 취급했던 과거의 순간들이 떠올라 후회와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것이겠죠.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 내가 뭘 알았겠니 하며 딸을 다독여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제 마음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미야, 이제 와서 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제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그 남편은 내 어미를 죽이려 했고, 너는 그 살인자의 편에 서서 내 어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그 사실은 내가 아무리 울어도 변하지 않아. 제 모진 말에 영미는 더 크게 오열했습니다. 엄마, 제발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응? 제발 용서해줘. 저는 딸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용서는 내가 나에게 구할 것이 아니다. 너 자신에게 구하거라. 내 어리석음과 평생 싸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다. 이것이 저와 딸의 마지막 대면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전 같은 모녀 사이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깨져버린 관계는 깨진 유리그릇과 같아서 아무리 다시 붙이려 해도 금이 간 흔적은 영원히 남는 법이니까요. 저는 겁에 질린 민준이의 손을 꼭 잡고 그 지옥 같던 집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서방은 제가 제출한 모든 증거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장모의 재산을 노리고 쓴 사채 때문에 되려 모든 재산을 압류당했고 재판 내내 자신의 열등감을 비겁한 변명으로 늘어놓았지만 결국 존속 살해 미수죄로 10수년의 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신문 사회면에 작게 실린 그의 소식을 저는 덤덤한 마음으로 읽어내렸습니다. 딸 영미는 결국 그와 이혼하고 민준이의 양육권은 온전히 제게 넘어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정리하던 날 영미가 그의 낡은 수첩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결혼하기 전 날짜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박순자 장모 마이너스 추정 자산 액서. 지병고혈압. 딸영 미은 심약하여 설득하기 용이함. 목표 2년 내 모든 것을 끝낸다. 그의 모든 계획이 처음부터 계산된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함께 살 작은 집을 얻어 그 지옥 같던 동네를 떠났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에 들렀습니다. 모든 가구가 빠져나가 텅 빈 집은 낯설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사진 속에서 김서방이 오기 전 단란했던 우리 가족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조용히 벽에서 내려 먼지를 닦아낸 뒤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과거와의 상징적인 단절이었습니다. 좋았던 기억마저 이제는 그 집과 함께 묻어두고 싶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돌아 나오는데 햇살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로소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작고 소박했지만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저와 민준이는 작은 베란다에 함께 흙을 나르고 예쁜 꽃 모종을 심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에는 빨간 꽃 심고 여기에는 노란 꽃 심자. 민준이는 제법 어른스럽게 흙을 파며 제잘거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제가 지킨 것은 목숨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 석자를, 제 존엄을 지켜낸 것입니다. 화분에 마지막 흙을 덮어주고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파릇파릇한 새싹들을 보니 제 마음에도 희망이 싹 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옆에서 흙투성이가 된 채 해맑게 웃고 있는 손주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내가 할머니를 살렸어.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과 안도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제법 늠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울지 마. 앞으로는 내가 할머니 꼭 지켜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상처를 치유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하고 외로운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손주의 할머니이자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당당한 박순자였습니다. 저와 민준이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베란다의 작은 꽃들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